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색해볼 주제는 바로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 줄여서 QCA입니다. 네, 이 고전 컴퓨터로는 수십억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들 하죠.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기술의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겪고 있는 기술적 과제들, 그리고 또 미래의 경제적 가치, 또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보 위험 문제, 그리고 정말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뭐랄까 거의 모든 걸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파급력이 큰 기술이다 보니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이 양자 컴퓨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또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나 산업, 크게는 안보에까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영악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 엄청난 가능성 뒤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들었어요. 기술적인 난제들이 산적해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과연 그 현실의 벽은 얼마나 높고 또 우리는 그 벽을 지금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흥미진진한 양자 세계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이걸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클래시컬 컴퓨터. 이 고전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본 단위에 있습니다. 기본 단위요? 네. 고전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 쓰죠. 잘 아시다시피 비트는 0 아니면 1, 이 둘 중 하나의 상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0, 켜져 있거나 1, 딱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디지털 정보가 결국 0과 1의 조합이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죠. 네.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그러니까 퀀텀 비트의 줄임말인데요. 이 큐비트를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큐비트. 네. 이 큐비트는 고전 비트처럼 0 또는 1 상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아주 독특한 원리 덕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 0과 1 말고 더 있다. 네. 바로 중첩과 얽힘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현상 때문입니다. 아, 중첩이랑 얽힘. 양자 컴퓨팅 이야기 나오면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건요. 큐비트가 0인 상태와 1인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요?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네. 비유를 들자면 동전을 던져서 공중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정되지 않고 앞면일 가능성과 뒷면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공존하고 있죠. 그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큐비트 하나가 0과 1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만약 큐비트가 두 개가 있다면 어떨까요? 00, 01, 11, 10 이 네 가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큐비트가 3개면 8개, 4개면 16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큐비트 수가 n개면 2의 n제곱개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이론적으로 엄청난 병렬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아까 동전 비유에서요. 동전이 결국 바닥에 떨어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하나로 딱 결정되잖아요. 큐비트도 그런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확해요. 이 중첩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태를 측정, 메저먼트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깨져버립니다. 이걸 양자 상태의 붕괴, 콜랩스라고 부르는데요. 붕괴요? 네, 측정하는 순간
큐비트는 0 또는 1, 둘 중 하나의 고전적인 상태로 딱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 동안에는 이 중첩 상태를 얼마나 외부 간섭 없이 잘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유지가 관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얽힘은 뭔가요? 그것도 중첩만큼이나 되게 신기한 개념 같던데요. 얽힘은 어떻게 보면 중첩보다 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요. 네, 이건 둘 이상의 큐비트가 뭐랄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아주 강하게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 네, 이렇게 얽혀있는 큐비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하나씩 둬도요. 한쪽 큐비트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 큐비트의 상태도 그 즉시 마치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동시에 결정돼 버립니다. 와, 그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했던 게 이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얽힘 현상은 계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얽힘은 여러 큐비트들 사이에 아주 복잡한 상관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그냥 중첩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 큐비트를 묶어서 오류를 감지하고 또 수정하는 양자 오류 수정,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를 구현하는 데에도 이 얽힘 현상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오류 수정에도 쓰이는군요. 네. 야,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개념들인데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는 대체 언제 처음 등장했고 지금 현재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넘어가는데요. 80년대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그때 미국의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이맨 같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고전 컴퓨터로는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계가 있다. 아, 원래 목적이 그거였군요.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양자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하려면 아예 양자역학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개념을 제시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특정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피터 쇼어라는 수학자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소인수분해 문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는 쇼어 알고리즘을 발표했죠. 아, 그 유명한 쇼어 알고리즘. 네. 그리고 또 로브 그로버라는 분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훨씬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로버 알고리즘을 제시했고요. 이 두 알고리즘이 발표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단순 시뮬레이션 도구를 넘어서 정말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계산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론적인 가능성은 그렇게 90년대에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만드는 건 역시 쉽지 않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큐비트라는 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고 또 그 아주 미세하고 깨지기 쉬운 양자 상태를 외부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공학적인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다루는 거니까.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정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현재 도달한 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잡음이 많은 중간 규모 양자, 노이지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이걸 영어 약자로 NISQ, 니스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NISQ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정도의 물리적인 큐비트를 하나의 칩 위에 집적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중간 규모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큐비트들이 여전히 외부 환경의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 같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아, 잡음이 많다, 노이지. 네.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큐비트의 섬세한 양자 상태가 쉽게 깨져버리고 이걸 결어군남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큐비트 수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아직 그 성능이나 안정성이 많이 부족해서
아주 복잡하고 긴 계산을 오려 없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말 그대로 중간 규모이면서 동시에 잡음이 많은 단계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다. 그럼 현재 이 NISQ 컴퓨터들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작동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한 6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로켓 발사에 한번 비유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로켓 발사요? 재밌겠네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큐비트 생성입니다. 이건 실제 로켓을 제작하는 단계처럼 양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큐비트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초전도 회로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광자 방식, 중성원자 방식 등등 아주 다양한 방식의 큐비트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죠. 로켓 본체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큐비트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건 발사 전에 로켓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큐비트를 계산 시작에 적합한 아주 깨끗하고 노이즈 없는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큐비트가 0인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는 큐비트 캣 제로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일관된 기준 상태로 딱 맞춰주는 거죠. 아직 중첩이나 얽힘 같은 건 적용하기 전 상태입니다. 네, 발사 준비 완료 상태. 그 다음은 뭔가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양자 게이트 적용 및 인코딩, 퀀텀 게이트 애플리케이션 앤드 인코딩 단계인데요. 로켓의 목표 궤도 정보를 입력하듯이 이제 마이크로파 펄스나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양자 게이트라는 특별한 연산을 큐비트에 가하는 겁니다. 양자 게이트. 네, 이 게이트 연산을 통해서 큐비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첩 상태로 만들고 또 서로 얽히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즉 입력 데이터를 이 양자 시스템의 상태로 변환해서 인코딩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문제 자체를 큐비트에 심는 거군요. 그렇죠. 네 번째 단계는 양자 회로 실행, 퀀텀 서킷 엑스큐션입니다. 이건 마치 로켓 엔진을 점화해서 비행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미리 설계해 놓은 순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양자 게이트들을 순차적으로 큐비트에 착착착 작용시켜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큐비트들의 양자 상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계산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와, 그럼 계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얻나요? 아까 중첩 상태는 측정하면 깨진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측정, 메저멘트입니다. 로켓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착륙하듯이 양자 알고리즘 실행이 다 완료된 후에 각 큐비트의 최종 상태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측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비트의 그 미묘한 양자 상태는 붕괴되어 버리고 각 큐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고전적인 비트 값으로 확정됩니다. 마지막엔 결국 0 아니면 1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결과 도출, Result Extraction입니다. 측정된 여러 큐비트들의 0과 1 값들의 조합을 이제 고전 컴퓨터로 일가들여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통계적인 처리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계산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야, 6단계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게이트 조경과 네 번째, 회로 실행 과정 동안에는 이 큐비트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정말 완벽하게 격리시켜서 그 양자 상태, 즉 중첩과 얽힘 상태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핵심이군요. 네, 현재 초전도 방식이니 이온 트랩 방식이니 하는 다양한 큐비트 구현 방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격리, 아이솔레이션 기술과 정밀한 제어, 컨트롤 기술을 누가 더 잘 해내느냐의 싸움, 일종의 공학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NISQ 시대의 그 고질적인 노이즈 문제도 결국은 이 격리와 제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셈이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몇 년 전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우위, 퀀텀 스프레머시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카모얼 칩 이야기였죠? 네, 그럼 이건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확실히 넘어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양자 우위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강렬해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우위라는 개념은요. 어떤 특정 계산 문제에 한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고전 슈퍼컴퓨터조차도 뭐 수천 년, 수만 년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즉 합리적인 시간 내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음을 보여주는 개념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구글이 53큐비트짜리 시카몰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당시에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도 약 1만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던 특정 랜덤 회로 샘플링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자 우위를 처음 주장했었죠. 1만 년 걸릴 걸 200초 만에. 네. 물론 그 후에 IBM 같은 곳에서 아니다, 우리 슈퍼컴퓨터 최적화하면 며칠 만에 풀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글은 더 발전된 70큐비트 시카모 칩으로는 고전 컴퓨터로 47년 걸릴 계산을 6초 만에 해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윌로우라는 칩으로는 고전 컴퓨터로는 무려 10의 25제곱년. 이건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거든요. 10의 25제곱.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벤치마커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와, 10에 25제곱년 걸릴 계산을 5분 만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연구실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양자 우위, 퀀텀 스프리머시와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양자 이점, 퀀텀 애드밴티지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 양자 우위랑 양자 이점은 다른 거군요. 네, 다릅니다. 양자 우위는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인 의미나 기술 시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그때 사용된 계산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실제 세상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벤치마크용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에서 속도만 빨랐다는 걸 보여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진짜 목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정표는 바로 양자 이점, 퀀텀 애드밴티지를 달성하는 겁니다. 양자 이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이게 더 중요하죠? 양자 이점은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빠른 걸 넘어서요. 실제로 산업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용한 문제를 기존의 가장 좋은 고전 컴퓨터 방식보다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적은 비용이나 에너지로, 즉 비용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실용적인 가치가 기준이군요. 네, 실험실에서의 성능과 시가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양자 이점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아직 그 양자 이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요. 이런 실용적인 문제에서 명확하게 양자 이점을 보여준 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 양자 이점 달성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현재 기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기술 장벽은 아까 NISQ 시대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노이즈 문제, 그리고 그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낮은 연산 충실도 문제입니다. 노이즈와 충실도. 네, 큐비트라는 게 워낙 극도로 민감해서요. 주변 환경에 아주 작은 영향, 예를 들어 미세한 열 변화나 진동, 전자기장 같은 것에도 그 섬세한 양자 상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결호근남 현상이고 노이즈의 근본 원인이죠. 그리고 이 노이즈는 양자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충실도가 낮다는 건 결국 계산 결과가 틀릴 확률이 높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컴퓨터에서 단일 큐비트에 가하는 연산의 충실도, 즉 정확도가 약 99.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큐비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충실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요. 99.9%면 그래도 꽤 높아 보이는데요. 1000번 중에 한 번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수많은 큐비트에 걸쳐서 수천 번, 수만 번 혹은 그 이상의 연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단계마다 비록 0.1%의 작은 오류율이라도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종 결과는 원래 나와야 할 답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쓰레기 값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누적되면 문제가 신박해지는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거의 오류 없이 작동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컴퓨터, 내부의 반도체 칩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충실도는요. 9가 17개 이상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점 하고 그 뒤에 9가 15개 더 붙는 거죠. 99.99999999999% 이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죠. 9가 17개. 와, 네. 거기에 비하면 현재 양자 컴퓨터의 99.9%라는 충실도는 아직 정말 갈 길이 먼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양자 이점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충실도가 99.99999%, 즉 지금보다 소수점 아래 9가 3개는 더 붙어야 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 오류율을 0.0001% 수준으로,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이 고질적인 노이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이 노이즈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대규모 양자 계산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양자 오류 수정, 퀀텀 에러 커렉션, 줄여서 QEC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QEC? 네. QEC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단 하나의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에 저장하는 대신에요.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마치 하나의 팀처럼 묶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그 팀 전체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몇몇 큐비트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팀 내의 다른 큐비트들이 그 오류를 서로 감지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여러 개를 묶어서 팀 플레이를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좀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들을 이용해서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하나의 가상의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걸 롤리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좀 부실한 부품, 물리 큐비트들을 잘 엮어서 아주 튼튼한 하나의 완성품,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슈어 알고리즘처럼 아주 복잡하고 강력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 혹은 수천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해서 수천 개 이상의 오류 없는 논리 큐비트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오류 허용, 폴트 톨러런트 양자 컴퓨팅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와, 수백만 개의 물리 큐비트로 수천 개의 논리 큐비트를 만든다. 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데에도 수백 개, 심지어는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정말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QEC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장성 문제, 연결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큐비트 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큐비트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또 서로 필요한 만큼 연결하기 위한 배선이라든지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장치 같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어 장치들이 너무 많아지고 빽빽해지면 이것들끼리 서로 간섭, 크로스톡 또는 인터피어런스를 일으켜서 오히려 노이즈를 증가시키고 큐비트의 오류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큐비트 수를 무작정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큐비트를 늘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렇게 늘린 큐비트들을 잘 연결하고 관리하는 건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거 참 해결책은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단일 칩 위에다가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꾸역꾸역 집적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비교적 작은 규모, 예를 들어 수백 개나 수천 개 정도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프로세서 모듈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모듈 방식이요? 네. 그리고 이 모듈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양자 통신 채널 같은 걸로 서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모듈형 분산 아키텍처, 모듈러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가 아주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작은 컴퓨터들을 여러 개 이어서 큰 컴퓨터처럼 쓴다? 그렇죠. 최근에 예를 들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양자 순간이동, 퀀텀 텔레포테이션 현상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양자 프로세서 모듈 사이에서 양자 정보, 큐비트 상태를 아주 높은 정확도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순간이동으로 정보를 보낸다고요?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확장 경쟁이 단순히 칩 하나의 큐비트 수를 몇 개나 더 넣느냐의 경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큐비트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오류를 잘 관리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키텍처 혁신의 경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할 기술적 장벽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인프라 통합 및 접근성, Integration and Accessibility 문제입니다. 인프라 통합과 접근성. 네.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강력한 성능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진짜 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 컴퓨팅 시스템이나 데이터 인프라와 아주 원활하게 통합되어서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양자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활용하려면 양자역학에 대한 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발자들이나 과학자들 혹은 기업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소수의 전문가만 쓸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마치 초창기 컴퓨터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하드웨어 자체의 복잡성을 좀 감추고 사용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뭐랄까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들웨어라든지 추상화 계층, 앱스트랙션 레이어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요즘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민주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하드웨어 기술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류 허용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또 실용적인 양자 이점이 실현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양자 컴퓨팅 연구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혹시 중간 단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양자 영감 효과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이 있던데요. 아, 네. 그거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양자 영감, 퀀텀 인스피레이션 효과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특정 문제를 한번 양자 컴퓨터로 풀어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분석하고 그걸 풀기 위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그 문제를 기존의 고전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양자 컴퓨터를 쓰려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고전 컴퓨터 쓰는 법을 더 발전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만들려고 막 시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수학적인 구조나 특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기존 고전 알고리즘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식이죠. 와,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효과네요. 그렇죠. 즉, 양자 컴퓨터가 아직 완전한 양자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 NISQ 같은 현 단계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향한 연구와 노력 자체가 기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샘솟게 하는 일종의 영감을 주는 중요한 중간 단계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얻는 게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기술적 장벽들을 결국 넘어서 양자 이점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잠깐 봤는데 전망치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켄지 앤 컴퍼니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경에는 단 4개의 핵심 산업 분야, 화학, 생명과학, 금융, 그리고 모빌리티 물류에서만 양자 컴퓨팅이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연간 경제적 가치가 최소 0.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정도 되고요.
최대 2조 달러, 약 2,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최대 2조 달러요? 4개의 산업에서만.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네. 물론 이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자체의 규모는 2035년에 한 28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보다 그걸 활용해서 얻는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럼 그 4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좀 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화학 및 신소재 분야를 보면요. 양자 컴퓨터는 분자수 중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이나 물질의 상호작용을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했던 수준으로 매우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분자 시뮬레이션? 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농업용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한다거나 자동차나 항공기에 쓰일 더 가볍고 더 강한 신소재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데 아주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소재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군요. 네. 생명과학 분야는 어떤가요? 생명과학 분야,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특정 질병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약효를 예측하거나 혹은 아직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복잡한 단백질의 3차원 접힘 구조를 밝혀내는데 양자 시뮬레이션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개인의 유전 정보에 맞춘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와, 신약 개발이 빨라진다면 정말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금융 분야는 어떻습니까? 아까 가치 창출 규모가 가장 클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네, 금융 분야는 아마도 양자 컴퓨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금융 시장에는 워낙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구조의 금융 파생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하거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모델링 문제, 또 수백 수천 개의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점점 더 지능화되는 금융 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혹은 해킹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등등.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양자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만 최대 7천억 달러의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죠. 7천억 달러.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는요? 네,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에서는 주로 최적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배송 트럭이나 택배 차량들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하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계산해 주거나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같은 것들이죠. 항공사들의 복잡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최적화하거나 대도시의 교통신호 체계를 지능적으로 제어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엄청나군요. 혹시 다른 혁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와 양자 컴퓨팅의 결합. 이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AI와 양자 컴퓨팅 QC의 융합, 이걸 요즘 퀀텀 AI, 줄여서 AQ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AQ는 그야말로 차세대 기술 혁명을 이끌 파워 커플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시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커플이요?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네, 이게 양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먼저 QC가 AI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 제네러티브 AI, 제네AI 모델들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네, 파라미터 수가 조 단위까지 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대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클러스터만으로는 메모리 용량이나 처리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네, 전력 소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 특정 유형의 계산, 특히 행렬 연산이나 최적화 같은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AI 모델의 학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거나 혹은 기존 컴퓨터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더 복잡하고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알고리즘의 원리를 머신러닝에 적용하는 양자 머신러닝, 퀀텀 머신러닝, QML이라는 분야의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와, QEC가 AI 학습을 도와준다. 그럼 반대로 AI는 양자 컴퓨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반대로 AI, 특히 머신러닝, ML이 QC 시스템의 개발과 최적화를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노이즈와 오류 수정 QEC 문제였잖아요. 네, 충실도 문제. 네. 그런데 이 ML 모델은요, 방대한 양의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혹은 실제 양자 컴퓨터 칩에서 얻어진 실험 데이터를 학습해서 기존의 물리학 기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양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오류가 발생할지 예측하며 심지어는 그 오류를 수정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AI가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잡는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ML을 이용해서 QEC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큐비트를 제어하는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펄스의 모양을 최적화해서 연산 충실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오류 허용 양자 컴퓨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환상의 짝꿍 같은 관계네요. 그렇습니다. 이 AQ 시너지 효과는 앞서 언급했던 화학 분야의 신소재 개발이나 생명과학 분야의 신약 설계, 금융 분야의 모델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수년 단위에서 단 몇 주 수준으로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장점들이 실제로 우리 손에 잡히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혹시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여러 이점들 중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 향상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을까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좀 더 가까운 미래의 이점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에피션시를 꼽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요? 양자 컴퓨터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어떤 특정 계산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동일하거나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이나 AI 모델 학습 등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 그렇죠. AI 때문에 전력난 온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요. 미국의 전체 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난 10년간은 연평균 0.5% 정도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전기자 충전 같은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4년부터 2035년까지는 연평균 2.5%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5배나 빨라지는 거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2030년까지 약 7,000 테라와트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만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추가로 소비하게 될 전력이 약 400 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이건 웬만한 국가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죠. 와, 전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직 완전한 양자 이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NISQ 컴퓨터를
기존의 고전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 즉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시스템,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정 유용의 최적화 문제나 시뮬레이션 작업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를 최대 12.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12.5% 절감이요? 그거 상당한데요? 네, 물론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이고 특정 문제에 한정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효율 개선 폭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15,000가구가 사용하는 만큼의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성숙한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 가정용 전기주전자 한 9개 정도를 동시에 끓이는 에너지로 같은 계산을 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완전한 계산 능력의 우위, 즉 양자 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전이라도 이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 비용 감소 효과는 기업들이 양자 기술에 투자하고 도입을 고려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되는 양자 기술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좀 더 빠른 시점에 초기 투자 회수, 얼리 ROI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양자 이점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더 먼저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시혜적절하고 실질적인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성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 양자 컴퓨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안 문제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인류에게 정말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현재 우리가 인터넷 세상과 디지털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협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 종종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직접적이고 잘 알려진 위협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슈어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소인수분해 빨리 푸는 거요. 네, 현재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온라인 쇼핑, 이메일 보안, 기업 내부망 접속, VPN 등에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 방식, 대표적으로 RSA나 ECC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암호 방식들의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매우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분해하는 것, 소인수분해나 혹은 타원곡선이라는 좀 복잡한 수학적 구조 위에서 이산 로그 문제를 푸는 것이 현재의 가장 빠른 고전 컴퓨터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로는 몇 억 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널리 쓰이는 2048비트 RSA 암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주 큰 소수를 곱해서 만든 그 결과 숫자를 가지고 원래 곱했던 두 소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피터 슈어가 발견한 이 슈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의 고유한 특성인 중첩과 얽힘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해서 이 소인수분해 문제와 이산로그 문제를 기존의 그 어떤 고전 컴퓨터 알고리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와,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당장 우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나 이런 게 위험에 처한 건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슈어 알고리즘을 실제로 실행해서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암호, 예를 들어 2048비트 RSA 암호를 깨트리려면 수백만 개 이상의 매우 안정적인, 즉 오류가 거의 없는 물리적 큐비트로 구성된 대규모 오류 허용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아직은 그런 컴퓨터가 없으니까 괜찮다. 네, 어떤 분석에 따르면 약 100만 개 수준의 아직은 잡음이 많은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2048비트 RSA 키를 해독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이런 규모와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 아침에 내 은행 계좌가 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휴, 다행이네요. 그럼 아직 대비할 시간이 좀 있다는 거네요? 네,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현실적인 위협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학 후 해독, Harvest Now, Decrypt Later라고 불리는 공격 방식입니다. 수학 후 해독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이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해커 집단이나 혹은 적대적인 국가 정보 기반 같은 공격자가 있다고 해보죠. 이 공격자는 지금 당장은 쉐어 알고리즘을 돌릴 만한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암호화된 통신 내용, 어딘가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국가 기밀 문서, 외교 전문,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금융거래 기록,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등등을 지금 당장 해독할 능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격자는 일단 현재의 기술로 이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가로채거나 훔쳐서 그냥 저장해 둡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곡식을 미리 밭에 심어두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일단 훔쳐서 쌓아둔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미래에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쉐어 알고리즘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양적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때 가서 과거에 수확해두었던 그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꺼내서 해독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와, 이건 정말 데이터의 기밀성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는데요. 특히 정부 기밀이나 기업 비밀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정보의 외교 기밀이나 국방 정보 혹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처럼 수십 년 이상 그 비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보들은 만약 지금 당장 PQC,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걸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해독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브라켓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퀀텀 서비스처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누구나 비교적 쉽게 양자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공격자들이 미래의 양자 해킹 기술을 미리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기가 더 용이해졌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를 깰 수 있게 되는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수학 후 해독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 수학 후 해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암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나요?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이 질문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행히도 전 세계 암호학계와 주요 국가의 표준기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일찍부터 인지하고 꽤 오래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바로 양자 내성 암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줄여서 PQC라고 불리는 기술의 개발입니다. PQC. 네, PQC는 이름 그대로 양자 컴퓨터 이후 포스트 퀀텀 시대에도 안전한 암호를 의미합니다. 즉, 쇼 알고리즘이나 그로버 알고리즘 같은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양자 알고리즘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저항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새로운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PQC 알고리즘들은 소인수 분해나 이산 로그 문제처럼 양자 컴퓨터의 취약한 수학적 문제 대신에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종류의 수학적 만재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 양자 컴퓨터가 잘 못 푸는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암호군요. 이 PQC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졌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2016년부터 전 세계 암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PQC 표준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모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마침내 2022년에 1차 표준 알고리즘 후보들을 선정했고 드디어 2024년 8월에 최초의 공식 PQC 표준, FIPS들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양자 컴퓨팅 시대의 보안 위협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공식 표준이 나왔군요.
어떤 알고리즘들이 표준으로 채택되었나요? 이번에 발표된 주요 표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전하게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화 키를 서로 안전하게 설정하고 교환하는 방식인 키 캡슐레이션 메커니즘, KEM인데요. 이 KEM 표준으로는 카이버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이 채택되었습니다. 카이버. 네. 다른 하나는 메시지가 위변조되지 않았고 보낸 사람이 진짜임을 확인해주는 전자서명 방식,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DSA인데요. 이 DSA 표준으로는 딜리튬이라는 알고리즘이 선정되었습니다. 딜리튬. 이름들이 다 재미있네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핵심 표준 알고리즘, 즉 카이버와 딜리튬이 모두 격자 기반 암호,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라는 동일한 종류의 수학적 문제에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격자 기반 문제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자 컴퓨터로도 효율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PQC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모든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RSA나 ECC 같은 암호 시스템을 전부 다 이 새로운 카이버나 딜리튬 표준으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수많은 IT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 표준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그렇겠네요.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그 안전성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하드웨어 칩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거든요. 과거에 다른 암호 표준을 전환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전체 전환 과정에는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와, 10년 이상이요? 그럼 그 전환하는 과정 중에는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암호와 새 암호가 혼재하면서 생기는 관리의 복잡성이나 호환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PQC 알고리즘 자체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리스트에서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네. 따라서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하이브리드 암호화, 하이브리드 크립토그래피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암호화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하이브리드 암호화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종류의 암호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와서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고전 암호 알고리즘, 예를 들어 RSA나 ECC와 이번에 NIST 표준으로 지정된 새로운 PQC 알고리즘, 예를 들어 카이버나 딜리티움을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두 개를 같이 쓴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고전 암호 방식으로도 한번 암호화하고 PQC 방식으로도 또 한번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독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의 키가 모두 필요하게 만드는 식이죠. 아, 이중으로 잠그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만약 미래에 이 새로운 PQC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기존의 고전 암호가 여전히 안전하다면 전체 시스템의 보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고전 암호가 깨지게 되더라도 PQC 암호가 여전히 안전하다면 역시 전체 보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전하면 전체 보안이 유지되는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와,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법이네요. PQC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의 그 과도기를 안전하게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PQC 기술 자체가 더욱 성숙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 시스템들이 PQC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의 그 긴 전환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학 후 해독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말 지금 당장 이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의 도입을 시작하고 PQC로의 완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조직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안보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안보 의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양자 주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정말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예를 들어 적국의 암호 해독 및 아군의 암호 방어, 핵심 산업, 신소재, 신약 개발 등, 그리고 미래 국방 기술 개발 등등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전략 기술, 이른바 딥테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이 양자 기술과 관련된 핵심 역량, 예를 들어 하드웨어 제조 기술,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그리고 관련 소재나 부품 공급망 등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 반드시 확보하고 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주권, 소브린 퀀텀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느낌이네요.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들 간의 기술 개발 경쟁 수준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전쟁,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경쟁국에 대한 견제 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 양자 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이미 집행한 누적 금액을 다 합치면 최소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42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현재 이 글로벌 양자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는 어느 나라들이고 또 각자 어떤 강점과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나요? 네, 현재 글로벌 양자 경쟁 구도를 보면 크게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EU 및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 주요 주체들이 각기 좀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비대칭적인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에 포함된 분석, 테이블 3 기반을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는데요. 네. 먼저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정보 주도의 막대한 투자 규모입니다. 2023년까지 집계된 누적 정부 투자액만 약 153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위 그룹인 유럽 전체, EU 플러스 영국 약 139억 달러나 미국 약 37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거든요. 와, 미국보다도 훨씬 많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양자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출원 건수의 무려 52.3%,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핵심 기반 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은 정부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 경쟁에 임하고 있나요? 미국은 정부 투자 규모 자체는 중국이나 유럽보다 작을지 몰라도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우위를 보입니다. 바로 활발한 민간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입니다. 민간 투자와 인재. 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양자기술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민간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그 총액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투자도 엄청나고요. 이는 미국이 기술의 상업화와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재인데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분야 연구 인력의 약 3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미국은 시장 주도 혁신과 글로벌 인재 파워를 앞세워서 이 경쟁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위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양, 미국은 질, 뭐 이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유럽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정부 투자는 2위 수준으로 상당하던데요? 네, 유럽, EU 및 영국 포함은 정부 투자 규모 37,000억 달러 면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의 특징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단순 특허 출원 건수보다는 실제로 각국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서 그 권리가 인정받은 등록, 허가된 특허 건수에서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아, 출원 말고 등록 건수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유럽이 제출하는 특허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술의 독창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이 많다는 것은 향후 양자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럽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유럽은 단순히 뭐 양적인 경쟁, 큐비트 숫자 늘리기 경쟁보다는 뭔가 좀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퀀텀 유럽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어떻게 보면 양적 경쟁과는 좀 차별화된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U는 기술의 양보다는 질적 목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질적 목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EU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히 도전적인 기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유럽에서 개발되는 양자 컴퓨터 시스템당 평균 100개 이상의 오류 수정된 롤리 큐비트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이 논리 큐비트 수를 시스템당 수천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냥 물리 큐비트가 아니라 논리 큐비트 수를 목표로 잡았군요. 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칩 위에 물리적 큐비트 수를 몇 개나 더 많이 집적했느냐 하는 경쟁을 넘어서 실제 복잡한 계산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논리 큐비트의 수를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이는 결국 양자 이점 달성의 핵심 병목인 오류 허용, fault tolerance 기술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유럽 전역을 위성과 지상망으로 연결하는 안전한 양자 통신 인프라, 유럽 QCI 구축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주권 확보 문제, 그리고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유럽 양자 기술 법안의 제정도 준비하는 등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양자기술 경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누가 가장 큰 컴퓨터를 만드느냐, 큐비트 숫자가 몇 개냐 하는 그런 단순한 기술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네, 맞습니다. 양자기술 경쟁은 단순히 특정 기술의 우위를 넘어서 각 국가나 혹은 EU 같은 경제권이 가진 시스템 전반의 역량 대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R&D 자본을 동원하고 또 분배하는지, 핵심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기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체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구축하는지 등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을 비롯한 9개국 이상에서 핵심 양자 기술이나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등 지정학적 요인이 양자 기술의 개발 경로와 미래 상업화 구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숨가쁘게 다뤄봤네요. 양자 컴퓨팅의 그 기본 원리인 중첩과 얽힘부터 시작해서 현재 NISQ 시대의 한계와 노이즈, 또 오류 수정이라는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금융 혁신, 에너지 절약 같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과 동시에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안보 위협, 마지막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 간의 정말 치열한 양자 주권 경쟁까지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이 양자 기술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핵심적인 전략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본다면요. 이 양자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적인 혁신 잠재력을 꾸준히 추구하면서도 당면한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를 먼저 확보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첫째는 무엇보다 질적 성숙도, 피델리티 형상에 R&D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양적인 경쟁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요. 개별 큐비트와 양자 게이트 연산의 충실도, 즉 정확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롤리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예를 들면 양자 오류 수정, QEC,나 정밀 제어 기술 같은 분야의 R&D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류 허용 양자 컴퓨팅 시대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자. 네. 둘째는 조기 실현 가능한 가치, efficiency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또 투자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양자 이점이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전이라도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에너지 효율성 증대, 최대 12.5% 절감 가능성과 같은 운영상의 이점이라든지 혹은 양자 영감 효과를 통해서 기존 고전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 같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막대한 R&D 투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결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다.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선제적 안보 체계 구축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암호 해독 위협, 특히 그 수학호 해독 리스크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NIST가 발표한 PQC 표준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서둘러서 수립하고 그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을 정말 지금 당장 도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필수적인 방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적 성숙도, 조기 가치 확보, 그리고 선제적 안보,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 SEC2, 7.2, 7.3, 7.4에도 좋은 로드맵 제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 그러니까 향후 0년에서 3년 정도까지의 핵심 목표는 리스크 완화와 조기 가치 실증에 두어야 합니다. PQC 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조직이 현재 어떤 암호 기술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하고 암호 인벤토리 구축, 하이브리드 암호화 도입을 포함한 PQC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밀이나 핵심 산업 정보처럼 장기 기밀성이 요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부터 하이브리드 암호화 시범 적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학 후 해독 리스크가 높은 시스템이 최우선 대상이 되겠죠. 동시에 아까 말한 조기 가치 확보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 운영이나 혹은 특정 산업 분야의 최적화 문제 같은 곳에서 현재의 NISQ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나 성능 개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고 관련 기술 운영 경험을 미리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재와 접근성 문제인데요. 양자 기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비전문가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된 소프트웨어 도구나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고 기존의 IT나 과학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컴퓨팅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네. 리스크 줄이고 작은 성공 사례 만들고 사람 키우고 이게 단기 목표군요. 그럼 3년 이후부터의 중기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중기, 대략 3년에서 7년 사이에는 기술 성숙도 제고와 시스템 확장 및 통합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는 큐비트와 게이트의 충실도를 양자 이점 달성에 필요한 인계 수준, 예를 들어 99.999%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R&D에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AML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자 오류 수정, QEC 기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키텍처 혁신 측면에서는
단일 칩에 수백만 큐비트를 집적하는 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순간 이동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모듈형 분산 컴퓨팅 아키텍처의 프로토타입 개발이나 국제적인 테스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 적용 측면에서는 금융이나 생명과학, 신소재 가치, 조기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특정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실제 산업 데이터를 이용한 양자 알고리즘의 개발과 검증을 더욱 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솔루션 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중기에는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실제 적용을 준비하는 단계군요. 마지막으로 7년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장기, 즉 7년 이상 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양자 이점 달성과 지속 가능한 기술 주권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이점 측면에서는 신약 개발, 재료 과학, 금융 모델링, 물류 최적화 등 실제 산업 및 과학 분야의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 방식보다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전한 양자 이점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술 주권 확보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큐비트 기술, 예를 들어 초전도 방식이든 이온 트랩 방식이든 광자 방식이든 관련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내 설계, 제조, 운영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저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기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책 및 윤리적 리더십 측면인데요. 양자 기술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오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듀얼 유스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양자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윤리 기준이나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진짜 실력으로 산업을 바꾸고 우리 기술을 확보하고 또 책임 있는 리더십까지 보여야 한다. 정말 거대한 과제들이네요. 오늘 우리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놀라운 기술이 현재 우리가 풀기 어려워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래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정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마침내 우리 인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기존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까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발견의 영역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까요? 어쩌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던질 줄도 몰랐던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양자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다른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